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발견하곤 하죠. 이게 바로 온갖 불가사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 호기심 많은 인간들이 뛰어들면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발견하는 것들 중에는 정말 이상한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는 최근에 발견된 충격적인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20위. 강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큐브. 상상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나가서 요즘 유행하는 자석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별난 활동처럼 들리지만 요즘 세계 곳곳의 강과 호수 속에는 별별 물건들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자석에 뭔가 걸려서 끌어올렸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큐브 60개가 한꺼번에 딸려 올라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큐브들에 모두 정교한 색인 무늬가 있다는 점이었죠. 이 가족이 있던 곳은 영국 코번트리 근처의 강가였고 처음에는 그냥 강바닥의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윌리엄이 자세히 보더니 이건 그냥 잡동사니가 아니다라고 말했죠. 당시 이 가족은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매일 자석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날도 평소처럼 열쇠나 동전 같은 잡다한 물건들을 몇 개 건져 올렸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반짝이는 타일 같은 것이 보여 집어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이 큐브들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장면을 친구들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에 비출 때마다 큐브가 계속 발견되자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큐브들은 대체 뭐였을까요? 조금 더 조사해보니 이것들은 인도 전통의식에서 사용되는 기도 큐브였습니다. 각 큐브에 적힌 문양과 글귀는 특정한 기도나 소원을 담는 상징이고 이를 흐르는 물, 즉 강물에 던져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강 속에 이렇게 많은 큐브가 있었던 것이죠. 19위. 드래곤스톤. 먼저 전설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 어떤 잃어버린 왕국에서 사람들이 신에게 보호를 구했고 신들은 그들에게 용의 알이 담긴 특별한 돌을 내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알이 부화하면 용이 나타나 왕국을 지켜준다는 전설이었죠. 하지만 왕국은 사라졌고 용의 알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그 알 중 하나가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전설일 뿐이고 진짜 용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드래곤스톤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돌이 실제로 발견된 적은 있습니다. 그 돌이 발견된 곳은 2020년 미국 아칸소주. 한 사람이 평범한 들판을 걷다가 우연히 길이 약 60cm 정도 되는 거대한 돌 하나를 발견했는데 겉면이 비늘처럼 보이는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용의 비늘 혹은 거대한 생물의 껍질 같은 느낌이었죠. 게다가 웃긴 건 이 사람은 굳이 파거나 조사한 것도 아니라 정말 그냥 들판을 걷다가 주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하지만 결론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의견이 난무했습니다. 누군가는 외계 생명체의 잔해다. 누군가는 고대 생물의 화석이다. 또 누군가는 진짜 용의 알 아니냐고 농담 섞인 추측을 내놓았죠. 전문가들 중 일부는 거대한 거북의 화석화된 등껍질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무늬와 크기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분석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지금도 드래곤스톤이라는 별명을 유지하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혹시 진짜 용의 알이면 어떡하냐며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발밑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가 되기도 하니까요. 18위. 고대 늑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물들 중 일부는 수만 년 전에도 거의 같은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바다 생물들에서 이런 사례가 많지만 육지동물 중에서도 아주 오래된 계보를 가진 종류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늑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발견이 2018년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평범하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잘려있는 늑대의 머리. 그것도 평범한 크기가 아닌 거대한 늑대머리였습니다. 그 남성이 땅 위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영구 동토층에서 얼어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었죠. 그래서 놀라울 만큼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전문가들에게 넘겼고 조사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늑대머리는 약 4만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부터 송곳니, 혀까지 그대로 남아있었고 상태만 보면 마치 얼마 전에 죽은 늑대처럼 보일 정도였죠. 그리고 이 늑대가 거대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는
머리 길이가 약 40cm나 됐기 때문입니다. 머리만 이 정도면 몸 전체는 도대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실제로 존재했던 다이어울프의 증거 아니냐? 라며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생물이 이렇게 생생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흔치 않기에 이 발견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고고학 생물학적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17위. 고대의 핸드폰.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실제 전화 기능이 있는 기계도 아니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시대의 초기 전화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과 너무 비슷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유물 이야기입니다. 이 유물이 발견된 곳은 흔히 러시아의 아틀란티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물속에 잠겨 있고 1년 중 몇 주 정도 물이 빠질 때에만 고고학자들이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고고학자들은 한 여성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나타샤라는 별칭이 붙었죠. 그리고 그녀의 허리 부분을 조사하던 중 모두가 눈을 의심할 만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차고 있던 벨트 버클이 딱 봤을 때 현대의 스마트폰과 거의 같은 직사각형 판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표면에는 터키석, 카넬리언, 진주층을 조합한 정교한 장식이 박혀 있었고 재질은 제트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유물이 약 2100년 전의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이런 보석들이 실제 화폐 가치를 가진 물건이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이 벨트 버클은 장식품임이 분명하지만 모양이 너무 현대의 스마트폰과 닮아 고대의 아이폰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 여성은 이런 귀한 장식을 몸에 지니고 묻힌 걸까? 그녀에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닐까? 다른 고대 문화에서 그렇듯 죽은 이에게는 사후세계로 가져갈 물건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나타샤에게도 이 장식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이 유물은 고대 문명이 남긴 미스터리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6위. 새로운 종류의 구름. 이번에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매일 구름을 보지만 구름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 기억해도 뭉게구름, 층운, 비구름 등 종류가 참 많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구름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구름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17년, 무려 30년 만에 새로운 구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볼루티스, 일명 롤클라우드입니다. 이 구름은 다른 구름과 달리 긴 수평 원통 모양으로 하늘을 가로지르며 마치 하늘에 거대한 구름 튜브가 누워있는 듯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정말 신기한데 실제로 보면 더 압도적이죠.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열정적인 사진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하늘을 꾸준히 관찰하며 각종 구름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기존 분류로 설명되지 않는 구름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하늘에서 아래로 늘어져 내려오는 듯한 구름, 물결처럼 규칙적인 패턴을 가진 구름, 마치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모양의 구름. 이런 새로운 형태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구름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구름처럼 당연한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거죠. 15위. 아타리 매립지에서 발견된 게임 보물창고. 이번에는 1980년대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그 당시 비디오 게임 산업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오락이었죠. 오락실 게임도 인기였고 가정용 게임기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터졌습니다. 게임 품질이 점점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게임을 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명 높은 게임이 하나 있었죠. 바로 영화 E.T.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지금도 역사상 최악의 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끔찍하게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결국 수요는 사라지고 매장에는 팔리지 않는 게임 카트리지와 콘솔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회사는 버틸 수 없었고 비디오 게임 시장은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회사가 선택한 방법은 팔리지 않는 수십만 개의 게임 카트리지를 그냥 매립지에 묻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럭으로 옮겨 쓰레기처럼 처리한 거죠.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말 게임을 땅속에 묻었을까? 라는 도시 괴담처럼 이야기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2014년 한 탐사팀이 실제 매립지를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보존된 아타리 게임 카트리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전설의 문제작 ET도 있었고, 그 외에도 1980년대 초반의 각종 아타리 게임들, 홍보자료, 미개봉 박스, 만화책까지 온갖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산소와 물이 거의 닿지 않아 30년 넘게 보존된 덕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게임계의 보물창고가 발견된 셈이었죠.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보물이 됩니다. 14위 해머헤드 벌레. 세상에는 우리가 발견하면 바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독성 물질이나 기름 유출 같은 위험 요소도 그렇지만 생태계에 큰 혼란을 주는 침입종 역시 정말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해머헤드 벌레. 흔히 망치머리 지렁이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올해 실제로 새롭게 알려진 사례라는 점입니다. 이 벌레는 원래 아시아와 마다가스카르가 고향이었는데 화분이나 외래식물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발견됐지만 당시에는 루이지애나처럼 따뜻하고 습한 일부 지역에만 주로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 벌레가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확산 속도보다 더 무서운 부분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해머헤드 벌레는 몸속에 보거와 같은 종류의 독성, 바로 테트로도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지렁이처럼 생겼다고 방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맨손으로 만지면 위험할 수 있고 반려동물이 삼키기라도 하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벌레는 흙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렁이를 잡아먹습니다. 지렁이가 줄어들면 흙의 질이 떨어지고 농경지 환경이 나빠지고 식물 생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결국 지역 생태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조그만 벌레 하나가 농업과 자연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해머헤드 벌레는 발견 즉시 신고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생물이며 특히 독성 때문에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13위 미시간 호수의 스톤헤지. 이번에는 땅도 하늘도 아닌 호수 아래에서 발견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영국의 유명한 유적지인 스톤헤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몇몇 잠수탐사팀이 미시간 호수 속을 조사하다가 그와 비슷하다고 할 만한 구조물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 팀은 원래 난파선을 찾기 위해 잠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물속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돌들의 줄을 발견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돌들을 보며 미시간 호수의 스톤헤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국의 스톤헤지처럼 거대한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 형태는 아니고 호수 바닥을 따라 약 1.6km 정도 길게 이어진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배치한 듯한 돌무더기입니다. 일부는 흙 속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전체 모습을 한눈에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구조가 정확히 언제, 누가 왜 만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조사 허가와 관련된 지역적 문제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이 지역이 혹시 원주민들의 전통적 문화와 연관된 곳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원주민 공동체가 무분별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문적인 고고학적 분석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이 구조물의 정체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호수하면 단순히 물만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깊은 아래에는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역사적 흔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미시간 호수 아래에 이런 구조물이 있다면 다른 오대오들 밑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12위 해변에 떠밀려온 거대한 눈알. 이번 이야기는 다소 기묘하면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한 사건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해변에서 누군가 거대한 눈알 하나가 파도에 밀려온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바닷가에서 작은 생물이나 조개류가 떠밀려오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렇게 크고 둥글고 또렷한 모양의 눈알이 발견되는 일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사람들은 이 눈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크기만 보면 일반 물고기보다는 훨씬 크고 누군가는 혹시 거대한 오징어나 심해, 생물의 눈 아닌가? 하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심해에는 우리가 평소 본 적 없는 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추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눈알을 가져가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의외로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 눈알은 바로 황새치의 것이었습니다. 황새치는 크고 날렵한 몸집과 기다란 주둥이를 가진 대형 어종인데 그만큼 눈도 상당히 큽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눈은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아마도 어부가 잡은 황새치에서 직접 떼어낸 뒤 바다에 버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행동 덕분에 이 거대한 눈알이 파도에 실려 해변까지 떠내려온 셈이죠. 사람들에게는 순간적으로 크고 알 수 없는 생물의 일부처럼 보여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 존재하는 대형 어종의 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1위. 다이튼 바위.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미스터리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떠밀려온 것도 땅속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지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수수께끼의 유물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버클리 지역에는 다이튼 바위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무게가 약 40톤이나 되는 이 바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양과 상징적인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고대 암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누가 무엇을 기록하려 했던 것 같은 느낌도 줍니다. 이 바위가 공식 기록에 처음 등장한 건 1680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막 졸업한 존 댄포스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강가에 반쯤 잠긴 상태의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위 위쪽에 보이는 문양들을 그림으로 옮겨 기록했는데 당시에는 바위 절반 정도가 물에 가려져 있어서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후에 강의 흐름과 주변 환경이 조금씩 바뀌면서 바위 전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때서야 사람들은 바위 전체에 빼곡하게 새겨진 문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이 문양을 누가 언제 왜 새겼는지는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남긴 기록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다른 연구자들은 유럽 탐험가들이 남긴 흔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대 항해 민족이 미국에 도착했다는 근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장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래서 다이튼 바위는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분류하는 유물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중요한 의미를 담아 이 거대한 바위에 문양을 새겨 넣었겠지만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상상력을 자극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이 바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역사 속 미스터리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위. 털매머드 뼈.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느끼실 만한 발견입니다. 바로 털매머드의 뼈가 현대에서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매머드 뼈가 발견되는 일 자체는 드문 편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발견된 장소가 예상 밖이었다는 점입니다. 2018년 미국 미시간주 첼시 지역에서 몇몇 작업자들이 배수관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땅속에서 단단한 무언가에 삽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돌 정도겠거니 했지만 파내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털매머드의 뼈였습니다. 게다가 뼈 몇 조각만 나온 게 아니라 커다란 엄니까지 포함된 상당히 큰 유해가 발견된 겁니다. 전문가들이 곧바로 현장으로 와서 조사를 했는데 파면 팔수록 더 많은 뼈가 발견되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체 매머드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상당히 잘 보존된 매머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종종 잊곤 하지만 털매머드는 실제로 북아메리카 전역에 살았던 동물입니다. 러시아나 시베리아 같은 지역이 떠오르기 쉽지만 사실 북미 지역도 중요한 서식지였죠. 그래서 미국 중부에서 매머드 뼈가 발견되는 것 자체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을 평범하게 파다가 갑자기 매머드의 거대한 뼈가 드러나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발견은 당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의 흔적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 바로 아래 잠들어 있다가 우연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건 언제 봐도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9위. 모하비 사막의 전화부스. 이제는 거의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공중전화부스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전화부스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꽤 옛날 물건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미국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도저히 전화부스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황량한 지역에 정말 전화가 걸리고 받을 수도 있는 전화부스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사막을 여행하던 중 우연히 이 전화부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막 한복판에 전화부스라니 그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는 크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사용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죠. 그는 호텔로 돌아가서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받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꾸준히 전화를 걸다 보니 어느 순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은 사막 근처 외딴 지역에 사는 한 여성으로 인터넷도 잘 안 되고 휴대전화도 신호가 잡히지 않아 사막의 이 전화부스를 일상적인 통화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흥미로웠던 그는 인터넷에 이 전화부스의 번호를 공개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전화부스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전화를 걸기 시작하면서 전화부스는 하루 종일 벨이 울리는 장소가 되었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직접 사막까지 찾아가 그 전화부스를 보기 위해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전화 하나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지금은 이 전화부스가 사라졌지만 이야기는 여전히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전화부스가 사람들의 연결과 호기심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게 된 것입니다. 8위. 캘리포니아의 스핑크스. 이번 발견은 고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쩌면 영화 속 비밀을 밖으로 끄집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막 모래 언덕을 조사하던 발굴팀이 모래 속에서 아주 익숙한 형태의 얼굴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장난감이나 장식품 정도로 생각했지만 모래를 더 걷어내는 순간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스핑크스의 얼굴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고대 이집트의 유물이 아니라 무려 100년 가까이 사막에 묻혀있던 영화 세트의 일부였습니다. 1923년 제작된 영화 10개에서는 실제 크기의 대형 세트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는 스핑크스 조각들이 20개 넘게 존재했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이 끝난 뒤 감독은 이 거대한 세트들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사막에 그대로 묻어버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며 모래가 계속 쌓이고 바람이 불어 세트 대부분이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지만 일부는 모래 아래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죠. 발굴팀이 찾은 7위. 얼음 속에 갇힌 물고기 스케이트장. 이번 이야기는 정말 기묘하고 처음 들으면 설마 싶은 일입니다. 2016년 일본의 한 테마파크 스페이스 월드에서는 겨울 시즌을 맞아 스케이트장을 조금 특별하게 꾸며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바로 물고기를 얼음 속에 그대로 넣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잡아온 생선들을 얼음바닥 아래에 배치해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면서 마치 바다 위를 활주하는 듯한 느낌을 주겠다는 의도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기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얼음 속의 물고기 수천 마리가 마치 죽은 듯 그대로 갇혀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폭발했고 동물학대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테마파크 측은 처음에는 관객들이 아주 좋아한다며 큰 문제 없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의가 거세지자 결국 스케이트장을 즉시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영 측은 뒤늦게 이렇게 큰 반응이 올 줄 몰랐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싸늘해졌고 스페이스 월드는 이 사건 이후로도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색다른 경험을 주겠다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윤리적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커다란 역풍을 맞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위. 로봇 선로 수리공. 이번에는 일본에서 등장한 조금은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로봇 기술이 발달해 있고 일상 속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철도 시설을 로봇이 직접 관리 수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한 사람이 VR 헤드셋을 쓰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사람이 위험한 작업 현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로봇 몸을 빌려 철로 위에서 정확한 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철도 선로 수리 작업은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거나 전기가 흐르거나 열차 운행 일정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항상 사고 위험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일을 사람이 직접 하기보다는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면 훨씬 안전할 것이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죠. 이 로봇은 사람의 동작을 거의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숙련된 작업자가 조종하면 볼트 하나 조이거나 전선을 점검하는 세밀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시범 운영 과정에서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들어갔을 때보다 작업 속도도 안정성도 훨씬 높게 평가됐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멋진 장난감 로봇이 아니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장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일본 로봇들이 결국 세상을 점령하려는 첫걸음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대신해 위험한 일을 해주는 고마운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더 늘어나면 철도뿐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이런 방식의 작업이 일상적인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5위. 쓰나미 생존 캡슐 쓰나미 팟. 이번에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조금 특별한 발명품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막기 어려운 재난을 꼽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쓰나미를 떠올리실 겁니다. 예측도 쉽지 않고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물과 잔해가 밀려오면서 사람과 건물 모두를 휩쓸어버릴 만큼 무서운 자연재해죠. 그래서 사람들은 쓰나미로부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수십 년 동안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등장한 것이 바로 쓰나미 팟입니다. 쓰나미 팟은 둥근 캡슐 형태로 만들어진 일종의 생존용 비상 캡슐입니다. 정확히는 쓰나미가 몰려올 때 이 캡슐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면 거센 물살에 떠밀려도 내부가 보호되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캡슐은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건물 잔해나 부유물이 마구 부딪혀도 형태가 쉽게 변형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내부에는 최소한의 생존 장비가 갖춰져 있어 물결이 잦아들 때까지 안전하게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쓰나미 팟은 가격이 13,000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1,800만 원 이상에 달합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한 장비로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래서 모든 가정이 구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나미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 제품이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연재해를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전망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과연 이 캡슐이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쓰나미 앞에서 무력해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생존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위. 실제로 움직이는 거대 건담. 이번 이야기는 많은 애니메이션 팬들의 로망을 현실로 끌어낸 사건입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의 본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건담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대표적인 로봇 작품이죠. 그런데 몇 년 전 이 건담이 정말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높이 약 18m, 무게 24톤에 달하는 거대 건담 로봇이 완성됐습니다. 단순히 세워놓기만 한 조형물이 아니라 팔, 다리, 머리 등 여러 부분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 최초의 움직이는 건담이었습니다. 건담이 고개를 돌리고 팔을 들어 올리고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모습이 공개되자 전 세계 팬들은 물론이고 기술자들까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애니메이션 속에서만 보던 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된 순간이었으니까요. 물론 이 로봇이 실제로 전투를 하거나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대량 생산될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건담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오래된 질문에 일본이 직접 가능하다라는 답을 내놓은 셈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투입됐고 정확한 무게 배분과 균형, 움직임의 안정성을 맞추기 위해 기계공학, 로봇공학, 예술 디자인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건담이 한번 팔을 움직일 때마다 수십 개의 모터와 제어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는데 이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거대한 퍼포먼스를 보는 느낌입니다. 비록 지금은 전시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이 거대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남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건담을 보며 꿈을 키웠던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고 기술적인 면에서 봐도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죠. 3위. 논 위에 피어난 거대한 라이스 벽화.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예술작품 이야기입니다.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였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베스트 사례로 꼽히는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이 마을은 관광 산업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건 넓은 돈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을 이용해 정말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정성과 계산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색을 가진 벼 품종을 섞어 심어서 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만드는 것, 즉 라이스 벽화입니다. 이 작품들은 멀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기억에 남는 캐릭터나 사람의 얼굴, 혹은 역사적 장면이 논 전체에 완벽하게 그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색감도 선명해서 마치 논이 아니라 거대한 초대형 캔버스 같죠. 하지만 이런 벽그림을 정확하게 만들려면 한 포기 한 포기 심는 위치를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고, 그걸 위해 지역 주민, 학생, 자원봉사자까지 매년 10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작업한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벼가 자라나는 과정까지 포함해 정말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여름이 되면 논이 울창하게 자라면서 벼 색깔들이 자연스럽게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인기 명소가 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 사라져가던 전통 농지를 예술작품으로 바꾸고 그걸 통해 경제까지 되살렸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였죠. 그래서 이 라이스 벽화는 단순한 풍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든 창조력,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가 가진 힘을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위, 일본의 전통 자동 인형 카라쿠리. 이번에는 최첨단 로봇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놀라운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카라쿠리라고 불리는 전통 자동 인형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나무로 만든 단순한 인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톱니바퀴와 장치들이 숨어 있어서 특정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일본의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어 기술 박람회를 찾았다가 우연히 이 카라쿠리를 보게 됩니다. 그 인형은 태엽을 감으면 컵에 담긴 차를 손님 앞으로 가져가는 동작을 아주 정교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교사는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이 작은 나무 인형 안에 어떻게 이런 움직임이 들어갈 수 있지? 궁금증이 커지자 그 인형을 만든 목공예술가를 직접 찾아가서 오랫동안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카라쿠리는 전통기술이라 설명서도 없고 오랜 시간 감각과 경험으로 쌓아온 장인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정교한 장치 하나하나를 배우며 마침내 자신만의 카라쿠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카라쿠리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력과 기술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로봇 기술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무와 금속 톱니, 단순한 힘의 구조만으로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전통 기술 속에는 수백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교사는 이 카라쿠리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언제든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 작은 인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기술과 예술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카라쿠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전통 공예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 로봇공학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기술이기도 합니다. 1위, 일본의 킬링스톤이 깨지다. 이번 마지막 이야기는 전설과 현실이 묘하게 겹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든 사건입니다.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쇼세키, 일명 킬링스톤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는 아주 유명한 전설이 얽혀 있는데 여기에 강력한 여우 요괴가 봉인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 즉 구미호 전설과 연결되는 존재로 알려져 있죠. 전설에 따르면 이 요괴는 인간들에게 큰 해를 끼쳤기 때문에 수백 년 전 이 바위에 봉인되었고 그 안에서 약 900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돌을 가까이 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오래도록 금기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킬링스톤이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드디어 봉인이 풀린 것 아니냐, 전설 속 요괴가 다시 세상에 나온 거 아니냐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SNS에서도 순식간에 화제가 됐고 일본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오랜 세월 비바람과 습기에 노출되면서 바위가 자연스럽게 갈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한 균열 이상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오래된 전설 속 존재가 마치 우리 현실로 스며드는 순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돌을 둘러싸고 각종 해석과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요괴가 풀려난 걸까?
아니면 자연이 만든 하나의 우연일 뿐인가? 진실이 무엇이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건 전설이 가진 힘, 그리고 오랜 이야기들이 현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